안녕하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윤기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컴퓨터 비전 분야에 있어서 최신 딥러닝 기술 연구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워낙 방대한 내용이고 자세한 디테일을 살펴보기보다는 전반적인 연구 방향의 컨셉 그리고 기본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 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여러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발표 내용은 최신 딥러닝 기반의 컴퓨터 비전 연구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총 4개의 키워드를 기반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먼저 컴퓨터 비전 연구에 있어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대한 발전, 그리고 학습 알고리즘, 그리고 이제 데이터 기반의 AI,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각광을 받고 있는 멀티 모더리티, 이제 비전, 영상, 이미지 영역뿐만 아니고 다른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는 멀티 모더리티, 그리고 제너레이티브 러닝까지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네, 먼저 컴퓨터 비전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어온 딥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했을 때, 입력된 이미지가 있을 때 어떤 이 이미지가 어떤 클래스를 갖는지에 대한 문제를 푸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있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이제 CNN이 있지만 이 딥뉴럴 네트워크를 그냥 일단 이해하기 쉽게 어떤 블랙박스 형태로 나타낸다고 했을 때요. 이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 어떤 함수를 통과시켜서 이 레이블을 맞추는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함수의 관계를 이제 표현하는 이 딥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먼저 어떤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 이미지는 고양이다. 뭐 이 이미지는 개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실제 정답인 y 값과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시켜서 얻어낸 결과값 fx를 비교해서 이 차이가 없도록, 즉 이 우리가 에러를 가장 최소화하는 함수를 직접 설계를 해서 이를 로스 펑션으로 부르고요. 이를 미분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내게 되면 이제 미분을 통해서 이 로스가 줄어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딥 뉴럴 네트워크 함수의 웨이트를 바꿔가면서 최적의 f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네. 이, 이 딥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낸 계기에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이미지넷 챌린지라고 해서 매우 거대한 데이터셋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거대한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어떤 특정 이미지를 넣었을 때 우리가 이 정답 1000개의 클래스 중에 하나를 맞추는 문제를 만들었을 때 이것이 인간의 성능보다 훨씬 더 넘어선다라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CNN이 매우 크게 발전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이미지 연산 작업이 CNN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 이미지 연산 자체가 결국은 포문을 돌아가면서 이 모든 픽셀에 대해서 연산을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GPU 등 병렬 처리가 가능한 하드웨어도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컴퓨터 비전 연구가 매우 크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또 가장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가 이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건데요. 우리는 이 이미지넷,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가를 1000개 중에 하나를 맞추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지금까지 계속 만들고 있었는데, 이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해서 이 이미지 분류를 위한 뉴럴 네트워크를 그냥 가져와서 우리가 웨이트를 가져와서 우리가 새로이 학습하고 싶은 데이터를 통해서 추가적인 학습을 더 가하게 되면 우리가 추가적인 오브젝트 디텍션, 객체를 찾아내거나 이제 객체를 분할해내거나 하는 등의 연구에서 매우 널리 쓰이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즉 원래 의도는 이 이미지를 하나를 잘 분류를 하기 위한 어떤 모델을 만든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이 거대한 모델 자체가 어떤 이미지를 잘 표현해주는 네트워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컴퓨터 비전 태스크가 매우 다양하게 있지만
범용성 측면에서 이런 이미지넷으로 학습된 웨이트를 가져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일부 적용만 해도 대부분의 문제에서 잘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은 어떤 이미지에 대한 범용적인 특성을 추출해내는 그런 특징 추출기의 기능으로서 매우 성공적인 사례가 되어서 딥러닝 분야의 컴퓨터 비전 분야가 매우 크게 발전한 영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백본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이 이미지넷을 어떻게 보면 이 이미지를 넣고 어떤 네트워크를 통과시키는데 이 분류 문제를 가할 때 이제 이 이미지의 특성을 잘 모델링하는 연구로서 이제 백본 네트워크 연구가 많이 발전해 왔는데 이제 여기 이미지의 성능 자체도 시간이 지나면서 매우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제너레이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겐의 방식도 컴퓨터 비전의 성장에 매우 큰 기여를 했는데요. 겐의 비유에 따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위조 집회범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위조 집회범과 경찰이 있을 때 위조 집회범은 경찰을 속이기 위해서 위조 집회를 계속 열심히 이제 속이기 위한 방법으로 매우 정교하게 만들겠죠. 경찰은 또한 이 위조 집회범이 만든 위조 집회를 잘 판단하기 위해서 이 분류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 경찰은 이 위조 집회범이 만든 이 위조 집회가 실제로 거짓인지 아닌지를 찾아내는 것을 매우 열심히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계속 반복되는 학습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더 이상 이 경찰이 우리가 위조 집회를 분류할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이 위조 집회가 잘 만들어지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이미지 생성 분야에서 마치 사람이 만들어낸 것 같이 이 다양한 이미지들을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단순 이미지 생성뿐만 아니고 이제 이것을 더욱더 이제 사람의 어떤 UI 입력이라든지 컨트롤과 결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단순 레이아웃, 예를 들어서 바위가 여기 갈색 부분에 있고 강이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걸 그려줘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다양한 옵션으로 마치 그럴듯한 그림을 그려주는 이제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운스트림 태스크, 아까 이제 이미지넷 분류 문제에서 어떤 거대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고 했었는데 이를 이용한 이제 다양한 다른 태스크들에서도 매우 큰 발전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포즈 추정 같은 연구는 이제 사람의 관절 위치를 추정하는 연구인데 이렇게 많은 군중에 대해서도 각각의 사람 포즈를 잘 추정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파놉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원래 기존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뭐 도로 영역, 자동차 영역 이런 식으로 약간 큼직큼직하게 나눴던 것들을 이제 각각의 객체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더라도 자동차 1번, 자동차 2번, 자동차 3번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분화된 세그멘테이션을 가능하게 하도록 이제 또 발전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비디오 인식의 연구에서도 비디오는 이제 기본적으로 시간축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D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3D는 이제 뎁스가 아니고 이제 XY, T축으로 이제 3차원의 데이터가 있을 때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이미지를 넣었을 때 이 이미지가 고양이냐 라는 걸 판별하는 것과 유사하게 마찬가지로 짧은 비디오를 넣었을 때 이 비디오가 뭐 조깅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걸 위해서 이제 슬로우 패스트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제 로우 프레임 레이트는 이제 시간을 마치 1초에 한 번씩 이미지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쌓아서 이제 비디오 인식을 하고 하이 프레임 레이트는 이제 예를 들어서 0.1초마다 한 번씩 또 프레임을 뽑아서 추정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제 행동 인식을 하면 더 성능이 좋아지더라라는 분류의 연구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얼굴 인식의 경우에도 이제
얼굴 인식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내 아이디를 가진 어떤 1번 아이디를 가진 사람과 이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을 이제 분류해내야 되는 문제를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분류기를 할 때 이 마진에 대해서 기존에는 이제 소프트맥스를 사용한다면 이 마진이 없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아크페이스라는 논문은 이 두 개의 분류가 좀 더 벌어지도록 그러니까 이 클래스 1과 클래스 2가 좀 더 떨어져서 이제 분포를 갖게 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활용해서 이제 얼굴 인식의 성능에서도 높은 개선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최신의 컴퓨터 비전 연구에서의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각각의 트렌드에 대해서 매우 유명한 논문들에 대한 개념적인 컨셉만 언급하는 방향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네 가지 분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키텍처 부분, 그리고 러닝 알고리즘, 그리고 데이터 센트릭 AI와 멀티 모더리티, 그리고 제너레이티브 러닝 이렇게 총 네 가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아키텍처. 네, 최근에 아키텍처 분야에서의 발전인 트랜스포머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CNN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가 있을 때 어떤 이 로컬한 정보, 예를 들어서 3x3 CNN 필터라고 했을 때 이 3x3의 정보가 다음 스테이지로 이렇게 정보가 합산돼서 가고 또 다음 레이어로 또 합산돼서 가고 이런 식으로 어떤 로컬한 정보가 계속 전파되는 느낌으로 이제 이미지에 약간 특화된 네트워크 구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트랜스포머 같은 구조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언어 모델에서 온 연구고요. 그리고서 예를 들어서 언어를 생성하거나 번역할 때 이제 나온 아이디어에서 얻은 이제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원래 논문은 이제 통 번역에 관한 논문인데 가장 중요한 핵심 아이디어인 셀프 어텐션에 대해서만 이제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음, 일단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하기 전에 이제 가장 키 아이디어로 이제 가지고 갈 것은 이제 입력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어떤 네트워크 구조를 통과시키면 이 네트워크가 쿼리라, 키, 밸류 이 세 가지 값을 갖게 되는 어떤 웨이트라서 이제 이것은 이제 학습되는 웨이트고요. 학습이 이루어지고 쿼리, 키, 밸류가 이제 쿼리와 키의 이제 유사도와 다시 밸류를 곱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얻어낸다. 이러한 구조가 이제 셀프 어텐션 구조입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언어 모델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텐션 구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기본적인 원래 예제는 이제 번역에 관한 문제인데요. I love you라는 이제 영어 단어가 들어갔을 때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이런 번역 결과를 이제 출력을 하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뭐 RNN 구조 같은 것을 활용했을 때 이 단어를 한자 한자씩 넣어주면서 최종적으로 나는 생성하고 너를 생성하고 번역해 생성하는 이런 연구들을 했었는데 이제 어텐션 네트워크는 어떻게 하냐면 이 이미지가 이 I love you라는 글자가 각각 이제 네트워크를 통과해서 어떤 피처 벡터가 되겠죠. 이 피처 벡터가 이제 스타트 이제 우리가 번역을 시작할 때 이 스타트라는 입력과 이제 유사도를 각각 측정합니다. 그래서 유사도가 0.5, 0.3, 0.2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것의 웨이티드 썸으로 어떤 컨텍스트 벡터라는 것이 만들어지고요. 이 컨텍스트 벡터와 이 입력 이제 여기서는 시작이죠. 시작의 입력이 다시 합쳐져서 어텐션 벡터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어텐션 벡터가 나는이라는 글자를 출력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출력된 나는이라는 글자는 다시 다음 단계의 입력을 위해서 여기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다음 스테이지에서는 이제 나는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졌었고 이전 스텝에서 만들어진 것과 이 나는이라는 입력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벡터와 이 I love you 제일 처음에 들어가 있던 입력 각각과 얼마나 유사한지 다시 유사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유사도를 측정했을 때 가장 높은 유사도를 갖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번역 문제고 번역에서 이제 생성 모델에 관한 것이니까요.
우리가 이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문제니까 가장 다음 단어가 나올 확률이 높게 U라는 글자가 확률이 높으면 좋겠죠. 왜냐면 나는 너를이라는 글자를 생성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웨이트의 조합으로 다시 또 컨텍스트 벡터가 만들어지고 이 컨텍스트 벡터와 이 나는이라는 입력 이 다시 곱해져서 어떤 벡터가 되고 이 벡터가 너를이라는 글자를 생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수식을 보시면 어텐션 웨이트라고 하는 거는 이 각각의 스코어, 이 각각의 스코어들을 말하는 거고 그 스코어들이 합쳐져서 이 웨이트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 컨텍스트 벡터는 이 나는이라는 글자의 임베딩과 이 각각의 웨이티드 썸을 통해서 얻어지는 또 하나의 벡터인 것이고 이것은 또 다시 이 어텐션 벡터의 이제 입력으로 활용을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나는 너를이라는 글자를 생성했으니까 너를이라는 글자를 넣고 너를이라는 글자와 이제 또 입력에서 얻었던 벡터와 세 가지 또 어텐션 어떤 것과 가장 유사한지 또 유사도를 계산하고 이 유사도가 다시 이 값과 이제 이 값이 돼서 사랑해라는 글자를 만들어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키 아이디어는 뭐냐면 결국은 번역 문제에 있어서 기존에는 뭐 아래는 구조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 I love you를 각각의 단어가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는 형태로 만들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이 입력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이 현재의 출력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과 가장 유사한지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출력을 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쿼리 키 밸류라는 아이디어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실제 자료 구조 문제에서 뭐 딕셔너리 같은 자료 구조에서 이제 활용되는 것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내가 코리아라는 쿼리를 줬다고 했을 때 이제 키 밸류는 우리가 어떤 기억하고 있는 메모리 같은 거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코리아라는 쿼리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은 이 쿼리랑 키 중에서 코리아라는 키가 있네. 그래서 이 코리아라는 키는 서울이라는 값을 리턴을 하도록 하는 어떤 자료 구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컨셉을 가진 자료 구조인데 이 쿼리 키 밸류라는 값 자체가 전부 어떤 뭐 소수점 같이 벡터 값입니다. 뭐 0점 뭐 몇몇 있고 뭐 n 차원 디멘전을 갖는 값이겠죠. 쿼리 키 밸류 이런 값이 다 이렇게 어떤 값을 가질 때 이걸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이제 쿼리와 키가 얼마나 유사한지에 대해서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각각에 대한 스코어를 구하고요. 그 스코어와 밸류가 이제 어떤 저장된 값이라고 했을 때 스코어와 밸류를 곱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서울이라는 답을 얻어내게 된다라는 이 쿼리 키 밸류라는 컨셉을 수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수식적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이게 미분이 가능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셀프 어텐션이라고 불리는 구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thinking machine이라는 어떤 글자 두 개의 입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 thinking이라는 글자가 어떤 임베딩, 그 뉴럴넷을 통과하면 어떤 벡터화가 되겠죠. 그리고 machine이라는 것도 어떤 임베딩을 통과해서 이제 어떤 벡터가 될 거고요. 그랬을 때 쿼리가 이 임베딩을 쿼리로 변환해주는 어떤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학습이 되는 겁니다. 학습 가능한 어떤 웨이트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다 키 밸류도 다 웨이트 학습이 가능한 밸류인데 그래서 이, 이 임베딩에서 쿼리를 만들고 이 또한 이 임베딩에서 이 키로 학습된 매트릭스를 곱하면 키라는 밸류가 나오고 똑같이 이 임베딩을 이 밸류 매트릭스에 곱해주면 이제 밸류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컨셉적으로 다시 넘어가면 이제 어떤 thinking이라는 글자 하나를 임베딩을 거치고 이 임베딩을 통해서 쿼리 키 밸류라는 값을 얻어내게 되면 이 쿼리, 이 thinking이라는 쿼리가 이제 K1은 이제 자기 자신이죠. 사실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아닌 머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아닌 것과 이제 비교를 해서 스코어를 얻어내고 이 스코어를 이제 8로 나눠주는 거는 어떤 너무 이 디멘전이 너무 크면 이제 값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나눠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 두 개의 합이 1이 되도록 어떤 확률 값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이 0.88, 0.12라는 값을 가지고 이 value라는 값과 곱해주게 되고요. 곱해주게 돼서 v1과 v2가 얻어지고 맨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g라는 값이 이 두 개의 썸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셀프 어텐션을 좀 더 매트릭스 폼으로 나타내면 이 쿼리 전부를 이 이미지 이게 아까는 글자 하나하나죠. 글자 1, 글자 2를 전부 매트릭스처럼 합쳐내면 이 쿼리 매트릭스를 곱해주면 Q라는 매트릭스로 바로 변환이 되고 키 매트릭스를 곱하고 밸류 매트릭스를 곱하면 전부 하나의 매트릭스로 같이 변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수식적으로 하나하나 포문으로 계산할 필요 없이 이렇게 매트릭스로 한 번에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셀프 어텐션으로 돌아오면요. 그래서 이 여기서는 이제 이 입력, 입력 글자가 들어가서 어떤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KQV라는 이제 값을 얻어지게 되고 이게 다시 뭐 KQV라는 값을 얻어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쌓아서 가는 건데 결국은 가장 큰 아이디어는 셀프라는 어텐션이니까요. 이 내가 글자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글자 5개가 있다고 했을 때 네, 가장 중요한 이제 셀프 어텐션이라는 개념이 결국은 내가 여기서 이제 번역 문제라고 했을 때는 내 이 글자 하나하나 각각의 단어 하나하나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은 모르는데 이 셀프 어텐션 개념을 활용하면 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Q, V, 키라는 이제 서로에 대해서 유사도를 측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유사도를 측정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냐면 결국은 QVK라는 벡터 자체가 학습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겠죠. 결국은 이 이제 번역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입력이 있을 때 이 최종적으로 이 단어가 나올 확률, 이제 최종적으로는 어떤 단어, 어떤 번역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문장 조합을 줬을 때 어떤 문장이 나오도록 하는 일단 그라운드 트루스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역전파로 학습을 시키게 되면 이 네트워크 자체에서 이 그 각각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만큼 관련이 있는지, 즉 내가 주어진 지금 현재 쿼리 값이 값과 이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키 값들 중에 어떤 것들이 유사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전 영역에서도 이 트랜스포머를 활용한 논문들이 매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비전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전 트랜스포머는 아주 뭐 이제 단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장의 길이에 따라서 문장을 이제 각각 단어를 쪼개서 넣어서 뭔가 번역된 글자를 만들어라 라는 이제 태스크를 줬었는데 이제 이미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미지를 그냥 자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잘라서 이게 마치 1번 단어, 2번 단어, 3번 단어, 4번 단어, 5번, 6번, 7번, 8번, 9번 단어인 것처럼 만들고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문장처럼 하나를 만든 것처럼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이거를 리니어 프로젝션을 통해서 이제 모두 하나의 이제 벡터로 만들어 주게 되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위치에 대한 이제 이미지에 대해서는 이제 위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니까 여기에 1번 위치인지 2번 위치인지 3번 위치인지 이런 위치 정보를 이제 추가적으로 주고요. 그래서 똑같이
트랜스포머 구조를 통과시킨 다음에 맨 마지막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붙여서 이 그림이 또 그냥 뭐냐를 맞추는 구조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 이미지를 넣을 때 우리가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를 여러 개를 써가지고 이 컨볼루션이 또 다음 컨볼루션이 돼서 어떤 컨볼루션이 되고 어떤 값이 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했었는데, 여기서는 마치 언어 모델을 활용하는 것처럼 이 이미지를 마치 글자 단위로 잘라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모두 결국은 기대하는 바는 이 이미지,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는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는 클래스라고 했을 때 이 이미지가 건물이라고 알 수 있게 하는 이 패치들의 관계를 이 네트워크가 알아서 배울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장점은 이제 CNN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컨볼루션 레이어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내 위치에서 여기까지밖에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3x3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 위치에서 여기 위치 값에 대한 정보를 못 보는데, 이거는 마치 언어 모델처럼 만들었으니 이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아주 먼 길이의 정보까지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이렇게 되면 단점이 결국은 이미지 안에 모든 블락 간의 이 관계를 모델링한다. 예를 들어서 비슷한 거죠. 이런 관계를 전부 모델링한다라는 관점에서 매우 비효율적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음, 일반적으로 트랜스포머 모델이 매우 거대한 모델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쉽사리 이제 학습을 하기는 쉽지 않고요. 네, 그리고 이제 스윈 트랜스포머라고 나온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를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만든 구조인데요. 이제 기존의 VIT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를 이렇게 잘라서 이 빨간색 네모 안에 16개, 이 16개에 대해서 16개에 대해서 관계를 전부 다 학습하는 형태로 했다면, 이제 스윈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 특성상 이미지가 그 객체의 크기를 인식할 때 객체의 크기가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고 뭐 다양한 크기를 이제 핸들링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제일 위에 제일 위에는 이 윈도우들이 이제 이 모든 사이즈, 모든 이미지의 전체 사이즈를 커버하지만 이 제일 밑에 레벨은 이렇게 작은 사이즈를 잘라가지고 이 안에 있는 16개의 관계만을 배우고 또 이 안에 있는 16개의 관계만을 배우고 이런 식의 블락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가장 밑에 블락에서는 가장 작은 곳에서의 영역에서의 그런 블락들의 관계를 배운 다음에 패치 멀징을 통해서 다시 또 넓은 영역을 보고 다시 또 넓은 영역을 보고 이런 식의 관계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스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약간 시프트, 이제 윈도우를 시프트 시킨다라는 건데요. 이제 아까 이 빨간색 네모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은 이 안에 9개에 대해서는 이제 관계를 배우고 이 안에 9개에 대해서는 또 관계를 배우는데, 이 윈도우와 이 윈도우 간의 이 경계에서의 관계는 이제 배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이 논문에서 이제 제안한 게 그냥 얘를 윈도우 구성을 약간 바꿔서 얘를 시프트 시켜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식의 윈도우를 만들어서 또 웨이트를 구해서 이제 다음 윈도우로 넘겨주고 이제 이런 식의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큰 투 VIT라고 하는 논문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VIT 모델을 이제 사람들이 막 학습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컨볼루션은 조금 레이어가 계속 지나가면 갈수록 어떤 엣지 구조, 이제 로우 레벨은 어떤 엣지 구조를 배우고 뭔가 하이 레벨로 갈수록 어떤 스트럭처 구조를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VIT는 단순하게 학습을 하다 보니 이렇게 그냥 웨이트가 0인 부분이나 완전히 검은색인 부분이라든지 전혀 쓸데없는 정보가 기억되는 것들의 현상을 발견한 거죠. 네, 그래서 T2T 트랜스포머라는 구조는 원래는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럼 이 각각에 대해서 어떤 벡터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각각에 대해서 이제 벡터를 만들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유사도 관계를 배우겠죠. 각각에 대한 유사도 관계를 배우는데 이 관계를 배울 때 어떤 공간적인 특성을 같이 배워보자. 그래서 얘를 다시 이렇게 3x3 구조로 만들어 놓고
1, 2, 3, 4 피처를 또 1, 2, 4, 5 피처를 또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5, 6, 8, 9 피처도 이렇게 붙이고 이런 식으로 어떤 주변 정보도 다시 늘려서 붙인 다음에 또 트랜스포머 구조를 이용해서 어떤 어텐션 관계를 배우고 이런 식의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이제 좀 더 나은 이제 네트워크 학습 결과를 얻었다라는 논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트랜스포머 구조에 이어서 이제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컴퓨터가 어떤 메모리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정보가 먼저 인코딩이 되고요. 어떤 저장에 적합한 형태로 변형이 되겠죠. 그리고 그 정보가 어떤 저장이 되고 그리고 이 정보를 불러와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트랜스포머 구조 자체가 이제 이런 Q, value, key 같이 약간 메모리 구조, 메모리에서 활용되는 노테이션 구조와 이제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Q라는 게 현재의 입력이 들어왔을 때 저장된 것들, 샘플 중에 키와 비교해서 가장 잘 맞는 키를 찾고 그걸 통해서 저장된 밸류를 불러온다. 이런 Q, 이런 메모리 구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메모리 저장 모델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한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 이제 저장된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제 숏텀 메모리가 있고 롱텀 메모리가 있어서 이제 숏텀 메모리는 계속 이제 리허설을 통해서 이제 어텐션 구조를 통해서 계속 저장이 되고 그리고 롱텀 메모리는 어떤 특정 부분에 저장이 돼서 그 부분을 이제 다시 회상을 해오는 이런 숏텀, 롱텀 메모리 구조를 이제 일반적인 용어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네트워크는 이제 2014년에 처음으로 이제 뉴럴 튜링 머신이라고 해서 이런 리드, 라이트, 컨트롤 하는 이 구조 자체를 이제 뉴럴넷 구조로 만들어서 결국은 미분 가능하게 미분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리드하고 라이트하고 이런 메모리의 형태를 이제 뉴럴넷 형태로 만들 수 있다라는 논문이 있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설명드렸던 내용과 이제 반복되는 내용인데 이제 메모리 네트워크에서의 어텐션 구조도 이제 동일한 구조를 가집니다. 쿼리라는 이제 현재 입력 XQ 우리가 관심이 있는 어떤 XQ라는 값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키와 전부 비교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키를 통해서 이제 어드레싱 벡터라고도 부르고 아까 트랜스포머 구조에서는 이제 어텐션 컨텍스트 벡터라고 이제 컨텍스트 벡터라고 불렸었죠. 그래서 이 벡터의 값을 통해서 이제 밸류 메모리를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회상을 해오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메모리 네트워크에서의 구조는 이제 STM이라고 불리는 이제 이건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인데요. 어, 여기에서 이제 목적은 뭐냐면 어떤 동영상에서 내가 첫 번째 동영상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자동차가 나타난다고 했을 때 이 자동차에 대한 위치, 마스크를 알려주면 이 모든 다음 프레임에서 이 자동차의 영역을 다 찾아내는 겁니다. 일종의 트래킹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트래킹의 조금 더 나간 버전이죠. 이제 세그멘테이션까지 해주는 방향인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장 성능을 좋게 나왔던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메모리를 이제 과거 이제 이게 비디오에서 내가 현재 입력이 주어졌을 때 이제 현재 이 쿼리가 주어졌을 때 과거 비디오 프레임에서 가장 오브젝트 마스크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계속 거치다 보면 이런 기존 결과들이 있겠죠. 이런 기존 결과들이 다 이제 메모리 네트워크에 저장이 되어 있을 때 내가 우리가 지금 이런 이미지 그러니까 첫 번째 프레임에서는 이제 정확한 정답이 주어지지만 두 번째 프레임부터는 이제 정답이 주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두 번째 이미지에서는 이러한 이미지만 줬을 때 이 이미지와 이 여기에서 영역과 가장 유사한 부분을 이 네트워크가 찾아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미지에서 처리를 했던 결과들을 어떤 이 벡터 형태로 저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장을 하고 있어서 그 저장에 대한 회상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이 내가 주는 이 쿼리 이미지와 결국은
이 과거의 모든 프레임과 비교를 해야겠죠. 과거의 모든 프레임과 비교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 이미지 영역에서도 이제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다 검색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떤 비디오 스케일로 가기에 좀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비효율적인 문제를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워킹 메모리와 롱텀 메모리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현재 들어오는 입력과 이제 가장 유사한 메모리들을 이제 불러오긴 하지만 이 모든 메모리 값들을 전부 저장하는 건 아니고요. 전부 저장하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어,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를 통해서 현재 값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없으면은 그것에 대한 정보만 기억을 해서 가면 되고, 그리고 필요 없는 피처들은 또 잊어버리면은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리, 아까 이제 처음에 메모리 네트워크의 일반적인 구조라고 불리는 숏텀 메모리와 롱텀 메모리 구조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어, 보다 효율적인 구조로 이제 메모리 구조를 활용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러닝 알고리즘인데요. 이제 러닝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정답이 있는 연구고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정답이 없는,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에서 정답이 없는 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이제 강화 학습으로 어떤 시행을 통해서 리워드를 받는 이제 로보틱스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는 연구 중에 하나고요. 이제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은 이제 데이터가 일부 레이블만 되어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위클리 슈퍼바이스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슈퍼바이스드 러닝이긴 한데 약간 데이터가 좀 약하게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디오에서 내가 어떤 행동이 일어났던 구간을 찾는다고 했을 때 이제 위클리 슈퍼바이즈는 이 비디오는 행동을 하는 구간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위클리고, 풀리는 이 중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이제 스스로 어떤 정답을 만들어내서 이제 학습을 더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일단 가장 유명한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일단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일단 기본적인 컨셉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넷 같은 문제에서 어떤 이미지를 줬을 때 이미지를 주고 어떤 네트워크를 학습시켜라 라고 했는데 성능이 잘 나왔다. 성능이 잘 나왔다라는 건데, 결국은 이 이미지와 이 정답을 알아야 되겠죠. 학습 데이터를 위해서는. 이 정답의 페어가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계속 무한으로 사람이 뭐 정답을 주어주는 데이터를 구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다른 문제를 또 풀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고양이 이미지가 있을 때 어떤 퍼즐 맞추는 것과 유사한데요. 이, 이 고양이 얼굴과 이 고양이 귀를 줬을 때 결국은 상대적인 관계를 찾아라. 결국은 정답은 3. 결국은 오른쪽 위에 귀가 있기 때문에 3이라고 하는 이 정답을 맞춰라 라는 문제를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추가적인 문제를 만드는 거는 사실 사람이 이미지를 보고 고양이라고 이제 손으로 정답을 줄 필요가 없이 그냥 이 이미지에서 오른쪽 위쪽을 뜯으면은 바로 정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답을 만들어서 이 추가적인 문제를 무한히 많이 만들어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유사한 건데, 이 이미지가 있을 때 우리가 이 호랑이 사진을 셔플을 시켜놓고 이 셔플을 다시 올바른 배열로 맞춰라 라고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 문제를 똑같이 여기에다가 풀게 시키면 결국은 이제 기대하는 거는 그 이미지의 특성을 더 잘 이해한다, 이해시킬 수 있다, 이해시키면 우리가 다른 문제를 풀 때 더 성능이 높아질 거다라는 기대를 안고 이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기법을 적용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이것과 유사하게 이것도 이제 대부분 모든 문제는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든지 내가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데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문제를 더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도 내가 각도를 돌려가면서 예를 들어서 0도 돌리고 90도 돌리고 180도 돌리고 270도 돌린 이미지를 주고 이 이미지를 보고 원래는 여기는 세다 라고 하는 클래스를 맞추는 문제였다면 이거 플러스 여기에다가 이렇게 돌아간 이미지는 90도다 레이블이 1이 나오도록 0, 1, 2, 3이라는 새로운 레이블이 나오도록 이 문제를 더 풀어주게 되면 결국은 기대하는 거는 이 세라는 이미지가 내가 추가적인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이미지가 돌아갔을 때 이미지가 돌아갔다는 사실을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미지가 돌아간 형태의 이미지가 나오도록 들어가더라도 성능이 높은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 웨이트는 대부분 고정을 시키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네트워크에 원래는 이미지 넣고 고양이 찾아라라고 하는 건데 여기다가 또 이제 문제를 이제 각도를 회전시키는 걸 넣어서 또 각도를 풀고 결국은 어떤 네트워크한테 국어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고 국어 공부 더하기 뭐 수학 공부 이렇게 시켜서 이 공부 두 개가 약간 시너지가 나서 더 국어의 점수에 더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가정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스페이스 타임 큐브 퍼즐은 이제 이 동영상에 대해서도 이런 걸 적용을 하고 싶은데 이 동영상도 이 위치를 섞어가면서 이 어떤 위치가 알맞은 위치인가를 이제 문제를 풀게 하는 거고 그리고 시간축으로도 이 비디오가 있으면은 이렇게 네 개를 잘라가지고 이 비디오 위치를 섞는 거죠. 그래서 이 비디오 위치를 섞어가면서 어떤 위치가 정답이냐를 맞추게 만들었을 때 이 비디오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더라라는 게 이제 본 논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는 방법이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쪽에서는 유명한데요. 이제 어떤 컨셉이냐면 이제 나라는 데이터가 있을 때 원래는 이제 우리가 어떤 기계 학습을 통한다고 했을 때 파지티브 샘플과 이제 네거티브 샘플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개를 이제 가르는 뭔가를 찾아내는 게 기계 학습의 이제 기본적인 원리라고 하면요. 이제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얻기 어려울 때 우리가 나라는 데이터는 정확하게 아는데 남들의 데이터는 네이버를 모른다 라고 했을 때 그냥 나만 정답이고 나머지는 전부 네거티브로 파악을 해서 이제 이걸 통해서 학습을 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있을 때 원본 이미지와 이 원본 이미지를 예를 들어서 약간 크롭을 한다든지 약간 색깔을 바꾼다든지 약간 돌린다든지 이랬을 때 내가 어떤 문제를 풀 때 뭐 이 이미지에 고양이가 있다라는 걸 했을 때 이미지를 회전을 시키든 이미지를 컬러를 바꾸든 크롭을 하든 이 고양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얘네들끼리만 변형을 시킨 것만 파지티브 나머지 모든 데이터는 네거티브라고 생각하고 이 학습 알고리즘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컨트라스티브 로스라고 해서 이제 쿼리가 들어왔을 때 지금 나의 쿼리와 이제 파지티브 키에 대해서만 값이 올라가고 나머지는 이제 더 멀어지도록 하는 방법인데 이런 식으로 보통 학습을 하게 되면 이 모코라는 논문에서 처음 얘기를 한 거는 이 학습이 너무 불안정해진다. 그러니까 이 나 자신과 나머지들을 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 학습 데이터의 구성이 너무 계속 바뀌게 되고 이렇게 되면 학습이 너무 불안정해져서 사실상 학습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을 처음에 제안을 했어서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이 방법에서는 이 키 같은 거를 이 키 밸류를 딕셔너리 형태로 해서 그러니까 학습을 할 때 새롭게 키 값을 다 없애버리고 하진 않고 지금까지 학습된 키에서 이제 일부 데이터의 키를 빼고 다시 새로운 Q 형태로 키를 넣고 이런 식으로 과거의 키 값을 활용하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값들을 활용해서 이제 업데이트가 점점 약간 지속적으로 일어나도록 했더니 이제 성능이 좋아지더라
라는 연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심클리어라고 하는 이 논문은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데 이미지가 있을 때 서로 각기 다른 트랜스폼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자른다든지 이쪽으로 이미지를 자른 이미지, 이쪽은 컬러를 바꾼 이미지. 그러면 사실 이 이미지를 컬러를 바꾸거나 자르거나 해도 이 두 개는 동일한 이미지니까요. 동일한 이미지고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피처화했을 때 유사한 피처가 나오도록 해야겠죠. 그랬을 때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인코딩 네트워크 F는 이제 서로 같은 네트워크 웨이트를 같이 묶어 넣었을 때 이 레프레젠테이션과 이 레프레젠테이션이 유사하게 나와야겠죠. 근데 물론 이미지가 완전히 다르니까 같을 수는 없게 되고 그래서 프로젝션을 한번 통과시켜서 어떤 G라는 벡터를 만들고 이 두 개가 가장 유사하게 되도록 결국은 한 이미지에서 변형을 두 개 가해도 이 두 개의 이미지에서 나온 피처는 이제 유사해야 되니까요. 이제 이 두 개가 유사해지고 나머지는 다 멀어지도록 하게 하는 로스를 통과시켜서 이제 새로운 표현 방법을 배우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대부분의 방식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장점이 이제 지금까지 나온 모든 얘기가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활용하면 데이터를 거의 이제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이걸 활용해서 프리트레이닝이라든지 이제 거대한 네트워크를 학습시켜 놓으면은 여기에다가 이미지넷을 다시 파인 튜닝하는 개념을 활용하면 성능이 더 올라간다. 이런 컨셉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메타러닝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하게 넘어갈 텐데요. 메타러닝은 이제 설명하기 쉽진 않지만 이제 러닝을 다시 학습을 시킨다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총 크게 모델 베이스드, 메트릭 베이스드,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드 이 총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두 가지가 많이 활용되곤 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메타러닝은 컨셉을 일단 보통 퓨샷 러닝이라는 것과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퓨샷 러닝이 뭐냐면 우리가 이 이미지에서 내가 개라는 클래스를 학습하는데 원래는 개란 클래스를 학습하기 위해서 엄청 많은 이미지를 모아서 개라는 이미지를 학습을 시키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 세팅에서는 뭐냐면 개라는 이미지가 5장밖에 없고 고양이도 5장밖에 없고 이렇게 이제 5장밖에 없이 이제 적은 수의 이미지만 가지고 어떤 네트워크를 배워놓은 이제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그리고 실제 테스트할 때도 우리가 잘 모르는 클래스라든지 잘 보지 못했던 클래스가 주어졌을 때 이거를 어떻게 분별을 할 거냐라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매우 간단한데 이제 퓨샷 컨셉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5장씩 있다고 했을 때 이 5장으로 학습한 어떤 피처 벡터가 있겠죠. 피처가 있을 거고 이 5장으로 만들어낸 피처들이 있을 텐데 이 5개를 다 기억하지 말고 이거에 대해서 센터를 기억해서 우리가 C1, C2, C3라는 센터를 기억한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 모르는 데이터 X가 왔을 때 이 각각의 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X를 추정하자. 이런 컨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여기 연구에서는 이제 이미지 간의 어떤 관계를 비교해서 학습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 메타러닝을 활용해 보자라는 컨셉이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는 이 어떤 개라는 이미지와 이 각각 다른 이미지를 이제 비교를 할 때 단순하게 이제 비교뿐만 아니고 이 각각의 관계, 결국은 이 쿼리와 나의 각각의 관계에 대해서 얻어내는 피처 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학습해서 이 관계가 유사한지 아닌지에 대한 학습을 추가적으로 수행해서 이제 개선하는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제 MAML이라고 하는 이제 매우 유명한 논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컨셉을 알려드리면 이제 기본 예전에는 이 라지 스케일 데이터 셋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넷으로 학습을 했다고 하죠. 이 이미지넷으로 학습을 했을 때 여기에서 아까 트랜스퍼 러닝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웨이트 W를 이제 카피를 해오게 되겠죠. 이 W를 카피를 해오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추가적인 데이터를 더 집어넣고 이미지 뭐 예를 들어서 디텍션 문제다 라고 했을 땐 추가적인 문제를 해놓고 이 W를 이제 점점 변화시켜 가면서 여기 이 문제에 맞추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트랜스퍼 러닝의 기본 컨셉이라고 했으면요. 여기에서 메타러닝에서의 기본 컨셉은 뭐냐면 똑같이 여기에 웨이트가 있는데 이 웨이트가 있는데 웨이트라고도 부르고 이제 모델 파라미터 세타라고도 하죠. 어, 기존에는 이 세타를 이미지넷으로 잘 학습을 시켜 놓은 다음에 어떤 타겟 문제에다가 카피를 해서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풀고 싶은 문제가 5개가 있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세타 그러면은 이 세타를 각각 문제에 대해서 풀게 되면은 이 세타가 전부 다 변하겠죠. 이 세타가 변하고 이 세타도 변하게 만들 수 있고 이 세타가 이 각각 태스크 1에 대해서 태스크 2에 대해서 태스크 3에 대해서 태스크 4에 대해서 이 4개에 대해서 각각 문제를 풀게 되면 이 세타를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세타 1번 태스크에 대해서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 정답이고 2번 태스크에 대해서는 이쪽 방향 3번 태스크에 대해서는 이쪽 방향으로 갔을 때 더 좋은 정답이더라 라는 걸 알아냈을 때 우리가 이 세 방향을 모두 만족하는 방향 위치로 움직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결국은 이 방향이 이제 이 경우에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가고 세타 1 문제에서는 옵티마이즈가 이쪽이고 세타 2는 이쪽 방향에 했을 때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그럼 웨이트를 바꿔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러면은 이 각각 태스크가 잘 맞도록 웨이트를 W1으로 바꿔주고요. 그러면 이 W1이 다시 카피가 돼서 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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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그거에 대해서 또 최적화 문제를 풀어서 이 W1 또 세타 2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와의 차이는 아까는 이 세타가 이미지넷으로 우리가 이미지넷으로 잘 이미 학습을 해놨다 라는 가정으로 그냥 세타를 갖다 썼는데 여기에서 메타러닝의 컨셉은 이 세타를 그냥 초기 값을 쓰고 초기 값 어떤 이상한 값을 쓰고 이 4가지를 다 잘 풀게 이 세타 자체도 바꿔주자. 이것도 결국은 뉴럴 네트워크니까 학습을 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이 각각의 태스크에 잘 맞도록 학습을 하는 또 더 상위 레벨에서의 업데이트를 해보자 라는 게 이제 메타러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러닝을 부를 때 이제 run to run이라고 부르죠. 이런 컨셉을 이제 메타러닝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제 상세한 내용은 뭐 이제 크게 논문을 좀 더 상세히 보시면 알 수 있으시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의 컨셉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퓨샷 씬 어댑티브 어노멀리 디텍션인데요. 이제 우리가 다양한 어떤 장면일지 모르지만 뭐 비정상 행동을 찾아내는 다양한 행동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요. 이제 씬 1부터 씬 2, 씬 n에 대해서 다양한 샘플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새로운 메타 테스팅 우리가 테스트할 환경은 이 새로운 씬이라고 했을 때 이 데이터만을 활용해서 이 씬을 어떻게 잘 탐지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문제를 했을 때 기존 그냥 일반적인 옛날 방식대로 하자면 그냥 이 데이터 전부 모아서 하나의 어떤 세타를 찾아내고 그러니까 이미지넷처럼 어떤 세타를 찾아내고 그거에 대해서 이걸 이제 파인 튜닝을 한다라는 컨셉이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이 메타 트레이닝 데이터 자체도 그리 많지 않은 거죠. 데이터가 적고
그리고 이 메타 트레이닝 자체에서 씬 특성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개라는 이미지에 대해서 학습 데이터를 막 많이 모은다고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개 강아지의 다양한 뭐 형태, 형태나 모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커버될 수 있는 뭔가 많은 것들이 학습되길 기대하지만 이렇게 퓨샷 러닝 컨셉에서는 이제 데이터가 한 씬에 대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씬에 잘 맞도록 아까 메타러닝과 비슷하죠. 이 씬에 잘 맞도록 웨이트가 계속 다른 씬에도 잘 맞게 변형되는 이런 접근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트릭 AI와 멀티 모달리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그냥 간단한 컨셉 위주로 하고 넘어갈 텐데요. 이제 최근에 뭐 챗GPT라든지 대형 모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보통은 이제 이미지넷으로 학습한 그런 백본 네트워크가 이제 주로 많이 활용이 됐었는데 이제는 사실 언어 모델에서는 이제 초대형 뭐 초거대 AI라고 해서 뭐 버트 모델이라든지 GPT-3라든지 이런 언어 모델적인 측면에서 매우 거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전에 이미지넷 분야에서도 이걸로 학습시켜 놓고 다양한 태스크에 적용을 했을 때 더 뭐 다양한 성공 사례를 확인했던 것처럼 이제 언어 모델 쪽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력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얻어내면 뭐 문제 QA라든지 뭐 분석한다든지 정보를 추출한다든지 이미지에 캡션을 단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태스크에 다 성능이 좋게 다양한 모델로서 성능을 좋게 얻어낼 수 있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라지 스케일 이제 랭귀지 모델은 이제 주로 버트와 GPT 모델이 있는데요. GPT는 이제 말 그대로 제너레이티브라고 해서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를 이용해서 문장을 이제 생성하는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GPT 결국은 우리가 수많은 언어 데이터가 많죠. 웹에다 막 긁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학습 과정에서 이만큼 보여주고 이 뒤에 문장이 어떻게 될지 계속 생성을 시키는 겁니다. 생성을 시키는 네트워크를 학습시킬 수 있고 뭐 이거에 대해서도 정답이 다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사실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죠. 정답이 이미 웹에서 다 있고 내가 이 정도 이 앞에까지 단어만 주고 이 뒤에 문제를 다 맞춰라 라는 식으로 만들어내라 라는 이게 GPT라고 보시면 되고 버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미지 이제 이 글자에서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글자에 이제 빈칸 맞추기 같이 문제를 만드는 거죠. 이 언어 모델에서 이 가운데 글자가 뭐가 들어갈 거냐라고 맞췄을 때 이제 다양하게 이걸 잘 맞추는 어떤 네트워크를 학습시켜 놓으면 이 뒤에다가 다양한 뭐 언어의 언어 모델에 필요한 작업을 붙이면 더 성능이 좋아지더라라는 연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 모델에서도 버트라든지 붙여서 이제 다양한 언어 모델과 활용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랭귀지 모델들이 크게 발전하면서 트랜스포머 구조가 사실은 아까도 이미지를 이렇게 잘라서 그냥 마치 단어처럼 만들어서 이 위에다가 트랜스포머 붙여서 마치 그냥 언어 모델이 하는 것처럼 이미지도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풀 수 있었으니까요. 이 점을 활용해서 그냥 동일하게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 앤 랭귀지 벌트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페어가 있을 때 이 이미지가 이런 순서로 이미지가 주어지고 문장이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서로 인베딩을 거치고 서로 인베딩을 하고 트랜스포머 구조를 할 때 이제 이 두 개가 서로 데이터가 교환되도록 여기서 보시면 이제 키 밸류 인터체인지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개가 같이 결합되도록 하는 이제 코 TRM 이제 같이 활용하는 트랜스포머 모델을 활용하게 되면 이제 이 이미지와 이 글자 간의 관계를 학습하는 네트워크를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주고 똑같이 이제 학습 과정에서는 이 비전에서는 이 이미지를 주고 아까 버트 모델에서 마스크를 씌웠듯이 여기 이미지를 구멍을 내고 이 이미지는 마스크를 줬을 때 여기 뭐가 나올 거냐. 근데 여기 뭐가 나올 거냐는 이제 이미지를 완전히 생성을 시키면은 네트워크가 너무 복잡하니까 이 그냥
예를 들어서 레즈넷처럼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에 얻어지는 최종적인 벡터가 어떤 값이 나오느냐를 추정하게 만들고요. 이제 글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마스크를 씌워서 맨 쇼핑 이런 식으로 글자가 나오도록 학습을 시키고 이를 통해 적용을 하면 뭐 VQL이라든지 이제 상식 추론 같은 알고리즘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연구였습니다. 네, 뭐 여기서도 비슷한데요. 비디오 버트라고 해서 이건 이제 요리 레시피와 이제 영상을 연결짓는 연구인데 마찬가지로 이 비디오 버트 이제 똑같이 비디오 넣고 글자와 넣고 같이 네트워크 간에서 이제 연결되도록 하는 구조를 통해서 이제 멀티모달도 학습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클립이라고 하는 연구는 이제 이미지와 글자 간의 계속 관계를 배우고 싶은데 이제 과거에 했던 연구 중에 하나는 약간 이런 컨셉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를 넣고 텍스트를 만들어내라. 텍스트를 생성해내라. 이 이미지를 설명하는 텍스트를 생성해내라 라고 문제를 만들고 또 역으로 텍스트를 주고 이 이미지를 만들어내라 라는 연구를 통해서 이 네트워크를 예를 들어서 학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 이미지와 텍스트 페어는 이제 뭐 인터넷에서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그런 이미지에 대한 설명 캡션들을 다 긁어와가지고 이제 이미지를 텍스트로 생성할 수 있게 이 네트워크를 잘 배우면 이 네트워크가 이 이미지와 텍스트 간의 관계를 잘 배운 것일 거다라는 걸로 가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조금 더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 이미지의 다양한 배치를 구성을 하고요. 이 한 배치가 있고 여기도 이제 똑같이 트레이닝 데이터는 각각 매칭이 되는 이 이미지와 매칭이 되는 글자 셋으로 다 구성을 해놓고 이제 텍스트 인코더를 통과시키고 이미지 인코더를 통과시킨 다음에 그러면은 첫 번째 이미지와 첫 번째 텍스트는 이 둘을 가장 잘 설명하는 서로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가 맞는 거니까요. 이 값이 가장 높아야겠죠. 시밀러리티가 가장 높고 이 나머지 값들은 가장 낮게 나와야 되고 이 이미지 2 관점에서는 두 번째 값이 정답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 1, 2와 T2가 가장 높은 값을 갖고 나머지 값은 가장 적게 갖고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인데요. 컨트라스티브 러닝과 이제 유사한 네, 결국은 컨트라스티브 러닝 결국은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컨셉과 똑같은데요. 결국은 나 자신과 그 텍스트 페어만 유사하고 나머지는 다 멀고 이런 식으로 많은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학습을 시켜놓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제로샷 프리딕션 컨셉은 이제 우리가 처음 한 번도 보지 않은 이미지를 줬을 때 이미지를 주고 그리고 이 이미지 안에서 텍스트 레이블을 맞춰라. 예를 들어서 이런 이 이미지는 뭐다라는 어퍼트 오브 먼 오브젝트라는 컨셉으로 텍스트 인코더를 주면 이 중에서 가장 유사한 텍스트를 찾아내면 도그라고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배치 사이즈가 커서 결국은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잘 되려면 이 배치 안에 이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안에 나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네거티브 샘플인데 그것이 얼마나 풍성하게 있어야 이 학습이 잘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접근했던 방법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프리트레이닝 기술을 이제 개발했다라고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멀티모달에서 이제 트랜스포머를 활용해서 이제 또 연구 중에 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델을 다 넣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D 데이터도 넣을 수 있고 1D 웨이브 폼 그러니까 음성 데이터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텍스트 정보도 같이 넣을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트랜스포머 구조 자체가 이 이미지를 마치 단어처럼 그냥 이렇게 넣다 보니 다양한 데이터를 집어넣고 결국은 셀프 어텐션 개념으로 여러 데이터들을 다 연결해주는 구조를 이제 학습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음성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라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비주얼 프롬프트라고 하는 또 약간 신기한 기술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학습을 한다고 했을 때 이미지에서 네트워크를 학습시켜서 이 클래스를 얻어내고,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제 웨이트를 빌려와서 우리가 꽃이다 이제 꽃 종류로 이제 클래스를 바꿔놓고 재학습을 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리니어 프로브라고 하는 거는 이 프레트레인드 된 것을 일단 잠궈 놓고 여기에다가 새로운 이제 리니어 레이어만 넣어서 다시 이 데이터를 얻어낸다라는 건데, 프롬프트라고 하는 거는 이 약간 재밌게도 이 이미지 자체 이미지를 약간 변형을 시켜서 이 이미지를 약간 바꿔서 이 결과가 나오도록 이, 이 입력의 변화를 학습시키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 이미지에서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약간 노이즈를 넣으면은 값이 이상해진다라는 그런 어드버서리얼 어택과 같은 유사한 컨셉인데, 그거를 역으로 이용해서 하나의 어떤 학습된 모델 웨이트를 건드리지 않고 이미지를 바꿔가면서 이제 이 결과에 잘 맞도록 하는 재미있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너레이티브 러닝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너레이티브 러닝은 이제 보통 이제 이전에는 겐이 이제 주력으로 활용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디퓨전 모델이라고 매우 고성능의 이제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기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데이터에다가 노이즈를 계속 가하는 거죠. 노이즈를 가하고 이거를 이제 퓨전, 포워드 쪽으로는 퓨전이라고 하고, 이제 노이즈에서 이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이 이미지를 계속 생성해내는 방향으로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게 이제 디노이징 방식으로 이제 이게 디퓨전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식적으로 조금 복잡한 측면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겐 같은 경우에는 이 노이즈, 어떤 노이즈에서 바로 이미지를 생성을 해내야 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의미론적으로 좀 바로 찾아내기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렇게 일부 노이즈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짧은 스텝에서는 충분히 노이즈를 없애고 이미지를 생성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고화질의 이미지를 생성해낼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게 좀 더 수학적으로는 복잡해서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Implicit Neural Representation, INL이라고 하는 약간 재미있는 연구인데요.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는 이 이미지를 어떤, 지금까지 뭐 뉴럴넷을 통과시켰을 때 어떤 압축된 정보를 만들었죠. 압축된 정보라는 게 이제 결국은 클래스를 추정한다든지 어떤 이 이미지에서 개가 있다, 고양이가 있다라는 그런 정보를 추정하는 역할처럼 만들었었는데,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이 이미지를 뉴럴 네트워크에 넣어서 이 이미지가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이미지가 결국은 매트릭스죠. 매트릭스라고 했을 때 1,1의 밸류가 300이다. 그리고 2,2는 100이다. 이거를 이 이미지가 똑같이 생성이 되도록 이 네트워크를 학습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무슨 장점을 갖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 이미지가 이 픽셀을 이, 이 이미지가 뭐 원래는 x, y라는 좌표가 들어갔을 때 픽셀 값이 나오게 하는 어떤 그 함수를 배우게 된 거니까요. 그래서 함수를 만들게 된 거니까, 결국 이 뉴럴넷이 사실은 어떤 이미지의 정보를 그대로 담고 있는 어떤 압축된 저장값처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물론 지금은 사실 이미지로 그냥 저장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만, 사실 이 뉴럴넷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더 장점은 미분 가능한
어떤 웨이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떤 연속적인 값들로 이제 저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장을 할 때 어떤 이런 사이너소이덜 정보, 사인 정보 같은 걸 활용을 했을 때 이 정보가 그냥 단순한 뉴럴넷으로 저장하면 뭔가 블러된다든지 제대로 학습이 잘 안 되지만 이런 정보로 저장을 하면 거의 원본 이미지와 동일하게 저장을 할 수 있다라는 활용의 극대화 중에 하나가 이제 너프, 이제 유명한 너프라는 논문인데요. 이제 입력 이미지들은 우리가 정보를 다양하게 이 어떤 3D 데이터, 이 3D 물체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각도로 사진을 막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각도로 사진을 막 찍어서 우리가 입력 정보로 X, Y, Z, 그러니까 사진을 찍은 각도, 이제 절대적인 좌표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타 파이라는 이 이미지 좌표 카메라의 촬영 각도를 주고 이 뉴럴넷을 통과시켰을 때 이 값이 뭐가 나오느냐. 그래서 컬러랑 덴시티, 여기서 말하는 덴시티는 이 물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은 3차원 복원을 하는 문제니까요. 이 물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레이를 통과시켜서 3차원 여기는 물체가 없다. 그랬을 때 덴시티는 0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덴시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얻어내게 되면 이 실제로 이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값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이 다양한 5차원 입력 정보를 통해서 그냥 학습 과정을 통해서 이 5차원 입력으로 가장 최적한 어떤 하나의 장소에 대해서 씬 합성을 잘 해내서 컬러랑 덴시티를 추정하게 되는 모델을 만들어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임의로 여기에 실제로 촬영되지 않았던 X, Y, Z 그리고 세타 파이 정보를 넣어주면 그 임의의 이런 렌더링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이 사실 이미지를 이제 돌려서 찍을 때 완전히 연속적으로 돌려서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띄엄띄엄 찍은 데이터들을 각각을 모아서 어떤 뉴럴 네트워크를 하나를 최적화를 잘 시켜 놓으면 이제 임의의 위치에 대해서 이제 이 물체가 어떤 색깔을 갖게 되는지를 추정할 수 있게 되면서 이 3차원 복원을 매우 깔끔하게 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일반적인 뉴럴넷은 다양한 데이터, 엄청 많은 데이터를 넣어서 어떤 하나의 표현 값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건 그건 아니고 이 한 장면에 오버피팅을 시키는 거죠. 오버피팅을 시켜서 이 한 장면에 대해서만 잘 표현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우리가 비어 있는 입력, 예를 들어서 미싱이 되어 있는 입력 같은 것들을 이제 제대로 잘 추정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컴퓨터 비전의 발전으로 이제 다양하게 이제 의료 스타트업도 있듯이 이제 이런 헬스케어라든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리테일에서의 정보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GPU를 잘 사용하지 않는 엣지 단말에서의 컴퓨터 비전 기술로도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기관에서 이제 약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아까 이제 메모리 네트워크 분야에서도 나왔지만 어떤 기존의 지식들이 딥러닝 기반의 방법이든 약간 미리 정의되어 있는 지식들이 많은데 이제 우리가 메모리 기반의 어떤 비주얼 널리지를 구성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내가 어떤 경험의 축적이라든지 어떤 네트워크가 계속 발전해 나가는 어떤 학습을 계속 해 나가는 그런 연구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컴피턴시 어웨어라고 머신러닝이라고 불리는 이제 다르파에서도 유사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연구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네트워크가 현재로서는 실패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잘 미리 이제 정보를 주지 않고 그냥 이상한 값을 낸다든지 그냥 그게 오류로 기록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비가 오는 날이다. 그러면은 나는 90%의 성능으로 이제 현재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맑은 날인 경우에는 뭐 몇 퍼센트로 나는 현재 이걸 판단할 수 있으니 여기에 추가적으로 학습을 얼마 더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을 실제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자동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학습의 역량을 개선하는 연구들에 대해서도 저희 기관에서 관심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기술들이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제 개선을 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거는 대전시 CCTV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객체 인식 그리고 뭐 누워 있는 사람 그리고 주치자 그리고 이런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 등의 리얼월드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의 이제 컴퓨터 비전 연구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최근에 컴퓨터 비전 연구에서 크게 발전해온 네 가지 토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간 부분들이 많아서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각각에 대해서 논문이나 참고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시고 더 추가적인 지식을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